내가 차라리 실물을 가지고 있으면 다 잃어버렸다, 아니면 친구 다 주고 이미 없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절대 안 뺏기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내가 이제 뭐 금융자산의 형태로 보유하거나 아니면 어떤 기관의 금을 배여해준 상태로 보유하고 있는 것들은 그런 통제로부터 자유롭지 않아서 사실 그래서 실물에 투자하는 게 낫다. 그리고 또 미국이 지니어스 법안도 스테이블 코인 미국 국채에 연동시키려 하는데, 그럼 이런 건 금시장에 좀 위협이 되나요? 이 스테이블 코인도 이게 그냥 대충 보면은 별 의미가 없어 보이는데 사실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미국이 스테이블 코인을 왜 하는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왜 하는지? 갑자기 트럼프가 무슨 바람이 들어서 스테이블 코인을 하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는 게 되게 중요한데, 스테이블 코인을 하는 게 별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니에요. 스테이블 코인이 막 되게 특별한 자산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달러랑 1대1로 매치되는 그런 가상자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근데 이걸 왜 하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합법화되면서 규제가 생겼어요.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될 때는 반드시 달러 현금이나 아니면 단기 국채를 1대1로 보유해야 한다. 자,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을 잠깐 생각을 접어두고 달러만 기준으로 했을 때, 달러가 전 세계 통화의 기준 통화긴 하나 달러에 접근할 수 없는 인구가 아직도 세상에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북한이라던가 아니면 이란이라던가 뭐 그런 국가들, 아르헨티나도 사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환율 통제가 되게 심했고요. 베네수엘라 이런 국가들은 그 국민들이 달러에 접근하는 게 되게 쉽지가 않아요. 국가는 공식 환율이라는 이상한 거 정해가지고 달러 접근을 되게 많이 막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달러 접근이 쉽지 않은 사람들한테 쉽게 달러를 접근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바로 스테이블 코인이죠. 그럼 스테이블 코인은 이게 이제 합법화되고 전 세계에서 이렇게 쭉 퍼진다라고 했을 때 분명한 수요가 불러일으킬 거예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수요가 분명하게 늘어날 겁니다. 근데 그 수요가 늘어난 양만큼 반드시 달러 국채에 대한 수요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게 단기채지만. 근데 이제 올해부터 내년까지 미국이 만기가 도래하는 국채가 정말 어마어마해요. 진짜 대규모 폭탄이 한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터지면 트럼프는 그걸로 임기가 끝나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어떻게든 이거를 이렇게 해서 다음 타자한테 이렇게 딱 넘겨줘야 돼요. 예, 그러니까 단기 국채를 이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다음 타자한테만 넘기면 이 부채 문제를 어떻게든 넘기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스테이블 코인의 가장 핵심은 이 부채 문제가 만기가 도래하는 국채들이 내년까지 정말 큰 폭탄이 있어서 그거를 조금 더 유예시키는 방향에서 나온 그런 투자 전략 중에 하나다. 그래서 이 스테이블 코인이 좋다고 보면 좋죠. 어쨌든 유예가 됐긴 했으니까. 하지만 그거는 일종의 진통제지 그게 그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금 가격에 있어서는 이게 합법화되고 단기적으로는 금 가격에 조금 영향이 있었어요. 약간 지지부진한 흐름을 만들어주긴 했는데 장기적으로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해서 뭐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 되나요? 비트코인은 금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라고 하면 거의 영향을 미치진 않아요. 이게 우리가 비트코인이 처음 나왔을 때 디지털 금이라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 속성도 비슷한 게 좀 많이 있기도 하고요. 그렇다 보니까 비트코인을 금과 어떻게 좀 비슷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러면 예전에는 비트코인이 없었을 때는 금 가격이 막 20배도 오르고 30배도 오르고 했는데 이제 비트코인이 있으니까 금 가격 별로 안 오르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아주 핵심적인 질문을 뚫고 들어가야 돼요. 과연 비트코인이 금과 같냐라고 할 때 생각보다 되게 다른 자산이에요. 그걸 보려면 수요의 측면을 봐야 되는데, 금을 누가 왜 사느냐라고 볼 때 금은 화폐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때 그걸 해지하는 자산으로서 써요. 결국 통제로부터 자유로운 자산이기 때문에 쓴다라는 거거든요. 통제로부터 자유로우려면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익명성입니다. 익명성이 제일 중요해요. 왜 러시아가, 왜 중국이 금을 그렇게 모으고 있는가? 사실 이거의 가장 핵심은 뭐 희소성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있는데 익명성 때문이에요. 러시아가 외환보유고가 동결되고 나서 러시아산 금도 LME와 그 다음에 이제 코맥스에서 다 그 전면 금지 조치를 당했어요. 근데 금이라는 게 사실은 녹이면 누구 금인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예, 그러니까 러시아산 금들이 특히 브릭스 국가들한테 많이 넘어갔어요. 그 중에서도 인도가 제일 많이 수입을 했는데 수입을 하고
하고 인도는 주얼리가 원래 많이 팔리니까 전 세계 금수요가 제일 많으니까 우리 스왈로 축제 때 그 금 쓰려고 산 거다라고 이렇게 하고 사실은 그게 진짜로 그 목적으로 샀다라고 치더라도 그 과정에서 또 녹여지고 골드바가 되기도 하고 모두 되기도 하고 이렇게 녹여지잖아요. 그 과정에서 러시아산 금인지 아닌지 알 방도가 없어져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인도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양을 코맥스에서 팔았어요. 그 말은 러시아산 금들이 인도로 들어가고 인도에서 이제 코맥스로 들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 이게 러시아산인지 아닌지를 증명할 방도가 없다라는 이 부분 때문에 금은 통제로부터 자유롭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금은 그 사용 가치가 있어요. 금은 이제 뭐 주얼리로도 쓰고 반도체로도 써요. 그렇죠. 이게 통제로부터 자유로운 이유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옛날에 이제 미국이 1933년에 금을 구매하거나 소유하는 걸 불법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신문을 보면 금화나 골드바 같은 거 보유하고 있으면 국가에 내놔라, 안 내놓으면 징역 10년 간다라고 적혀 있거든요. 근데 그게 말 그대로 금화나 이제 골드바 같이 투자 목적인 금들에 한해서지 반도체에 들어있는 금을 회수해 가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주얼리로 착용하고 있는 금을 회수해 가진 못한단 말이에요. 즉 금은 사용 가치가 다양하기 때문에 금을 압수하려고 하고 통제하려고 해도 내가 이게 금을 투자 목적이 아닌 그리고 자산 은닉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라고 그거를 약간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금은 다양하게 변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금은 더욱더 통제가 어렵다라는 부분.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우리가 역사를 조금 되짚어 보면 어떻게 5,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금은 가치를 잃지 않았는가를 생각하면 그게 이러한 모든 가치들이 다 모여서 만들어진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근데 비트코인은 물론 앞으로는 변할 수도 있어요. 앞으로는 변할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는 비트코인을 투자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그냥 우리가 솔직하게 터놓고 보자 이거예요. 오를 것 같으니까. 오를 것 같으니까. 네. 그러니까 좀 투기 목적이 크다 이거죠. 그래서 주식과 상관성, 그중에서 나스닥과의 상관성이 높다라는 건 그 통계적으로도 많이 분석된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는 금처럼 뭐 이렇게 가격이 될 수 있겠지만 적어도 이번 사이클 안에 될까? 이거는 쉽지 않겠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비트코인이 이제 처음에 한 5년 전만 하더라도 그런 말이 많았어요. 지금은 시가총액이 낮으니까 이게 사람들의 그런 어떤 투기 심리만이 금 가격에 많은 영향을 미쳐서 그렇지 나중에 시가총액이 커지고 규모가 커지면 결국에 금처럼 갈 거다라고 했는데 지금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은이랑 거의 똑같거든요. 그 정도로 시가총액이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스닥과 비슷한 흐름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 금과 비트코인은 다른 자산이다라는 명확한 증거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자, 또 금의 장기적인 매도 신호로 실제 금리의 3중 바닥 패턴을 언급하셨는데 일반 투자자 이 신호 어떻게 포착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나중에 금을 매도해야 될 타이밍도 반드시 옵니다. 우리가 금을 뭐 평생 영원히 갖고 있어야만 하는 자산은 아니에요. 한 10% 정도는 그렇게 갖고 있는 게 옳지만 10% 정도보다 좀 더 많은 양의 금을 보유한다라고 한다면 금은 오를 때도 내내 오르지만 또 떨어질 때는 20년 내내 떨어지고 마이너스 70%까지 하락하는 역사도 있었어요. 따라서 적절한 시점에서는 비중을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도를 해서. 그럼 이제 매도 타이밍을 어떻게 정하느냐 이것도 다양한 시그널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시그널이 아까 제가 금을 살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시그널 중에 하나가 이제 실제금리라고 네, 맞습니다. 근데 실제금리가 마이너스로 빠져들면 어느 정도 가면 이제 최저점을 찍게 될 거잖아요. 실제금리의 최저점을 보면은 실제로 금 가격의 최고점이랑 똑같은 위치였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제금리의 최저점만 맞출 수 있다라고 한다면 금을 거의 곧 최고점에서 팔 수 있는 건데 뭐 금도 최고점을 못 맞추는데 실제금리 최저점은 뭐 어떻게 맞출 수 있겠어요. 근데 이제 1년의 패턴들을 보면 지난 100년 동안 똑같은 패턴인 게 실제금리가 세 번의 저점을 찍으면서 이 실제금리가 최저점에 도달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즉 첫 번째 저점보다는 두 번째 저점이 더 낮고 두 번째 저점보다는 세 번째 저점이 더 낮으니 적어도 세 번째 저점은 두 번째 저점보다 낮기 때문에 두 번째 저점을 찍고 실제금리가 올라갔다가 다시 두 번째 저점을 하향 돌파하는 그 시점에만 팔아도 최고점은 아니더라도 최고점 부근이지 않을까라고 충분히 예측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그때를 이제 지난 100년 동안의 차트를 다 두고 보면 머리 꼭대기는 아닌데 한 어깨쯤에서 팔 수 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금리의 1년의 패턴을 보고 이 세 번째 저점으로 다가가는 그 지점, 그러니까 두 번째 저점을 다시 한번 내려가면서 하향 돌파하는 그 지점이 적절한 매도 시그널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은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최근에 금보다 은이 더 매력적일 수 있다는 코멘트 또 하셨던데 현재 금은비가 높은데 은의 잠재력은 어느 정도고 은이 금에 비해서 저평가된 이유는요? 뭐 은 시총이 금 시총보다 훨씬 싸죠?
네, 일단 은이 금의 가격이랑 비교했을 때 한 80분의 1 가격으로 싸요. 이게 뭐 우리가 은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 되게 다를 것 같은데 사실 인류 역사를 보면 은은 금과 함께 돈으로서 쓰였거든요. 고대 그리스 시대에는 드라크마라고 하는 화폐로, 고대 로마 시대에는 데나리우스라고 하는 화폐로, 그다음 미국만 보더라도 이제 그 전에도 은화가 주였어요. 영국도 파운드 스털링이라고 하는 그런 화폐가 다 이제 은이 담보가 된 화폐거든요. 즉 은은 오랜 역사 동안 항상 금과 함께 돈으로서 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을 보잖아요. 여러분들은 은을 보면서 아 얘가 돈이구나 이런 생각을 안 하시겠지만 투자 시장에서는 지난 100년치의 금 가격과 은 가격 차트를 이렇게 딱 겹쳐서 보면 지금까지도 금 가격과 은 가격이 똑같이 오르고 똑같이 떨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은은 금처럼 돈으로서의 가치로 움직인다라는 건데, 다만 여러분들도 그 다음에 아직까지도 뭐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은을 돈으로 바라보지 않다 보니까 금도 사실은 돈으로는 안 쓰고 중앙은행들만 좀 모으는 걸로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은은 더더욱이 그러지 않다 보니까 은에 대한 평가 자체가 정말 많이 내려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원래 역사적으로는 금과 은의 가격 비율이 한 1대10에서 1대15 정도 되는 게 늘 유지됐었어요. 고대 메소포타미아 때부터 고대 로마 시대, 중국의 한 10세기쯤에 뭐 10세기, 11세기 이때 원나라, 뭐 송나라 이런 국가들을 보면 다 1대15 정도를 유지했었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가장 최근에도 사실 그 정도를 유지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1930년대가 된 후부터 이제 은은 화폐로 쓰지 않기 시작했어요. 1930년대는 근본이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은을 화폐로 쓰지 않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게 점점 벌어지다가 한 100배까지 벌어집니다. 근데 화폐 시스템이 바뀌던 이제 1970년대에 다가오니까 다시 얘가 줄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인식에 이게 지금 화폐가 이 정도로 많이 풀렸는데 이거 화폐 시스템이 한번 갈아엎어지는 거 아니야? 그러면 다시 은본위제로 바뀔지도 몰라. 다시 화폐 시스템이 바뀌면서 은의 가치가 재평가가 이루어지면서 결국엔 1980년이 됐을 때 다시 그 비율이 1대15까지 내려왔거든요. 근데 그리고 나서 1971년에 불안화폐 시스템으로 넘어가고 페트로달러 시스템이 되자 이제 금도 돈이 아니게 되고 은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다 보니까 다시 벌어지기 시작해서 심할 때는 100배까지도 벌어졌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80까지 내려왔지만 지난 100년 동안의 역사적 평균치만 보더라도 한 40이고 40에서 50 정도 되고 그냥 인류 역사 전체를 보고 이제 금과 은의 뭐 총량이나 그런 다양한 것들을 계산해 보면 금과 은의 적절한 비율은 1대10에서 1대15 정도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요즘엔 금 가격 오르고 있지 화폐 시스템의 변곡점이라는 게 많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그렇다 보니까 은이 이제 다시 각광받기 시작하는 건 얼마 남지 않았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100년의 평균치인 1대40에서 50 정도까지만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저는 1대15까지도 다시 내려갈 수도 있다. 그러면 금 가격이 오른 것보다 은은 4배나 더 높은 상승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은이 더 포텐셜이 있다 생각합니다. 자, 근데 또 은은 산업용 수요가 매우 큰 자산이라던데 은은 금 대비 투자 매력이 어떤 게 좋은 거죠? 일단 이런 아까 전에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도 매력적이지만 원래도 은이 금보다 변동성이 좀 더 커요. 그 시장 규모가 작다 보니까. 그래서 1.5배에서 2배 정도 더 높은 변동성을 가지고 있어서 상승 사이클일 때 은을 투자하는 게 매력적인데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해서 방금 말씀해 주신 산업 수요도 되게 특별한 이슈거든요. 이 은이 그 모든 원소들 중에서 전기 전도율이랑 열 전도율이 제일 높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이제 전기전자공학에서 많이 사용을 했었어요. 근데 과거에는 이게 첨단 기술 정말 그렇게 고도화된 기술 아니면 은이 좀 너무 비싸니까 구리에 비해서 그래서 구리로 많이 대체를 했었는데 이제는 AI, 5G, 전기차 이렇게 고도화되고 첨단화된 기술이 더욱더 많이 발전하다 보니까 여기다 군사 쪽까지 요즘엔 더 대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은 사용량이 진짜 미친 듯이 폭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은의 산업 수요가 거의 5, 6년 내내 매년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고 있습니다. 근데 은은 생산 쪽을 보면 은이 어떻게 생산되냐면 금을 캘 때 부산물로 은이 나와요. 그러니까 은의 생산량은 금이 생산량이 늘어날 때 같이 늘어나고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지거든요. 지금 은도 생산량이 계속 줄고 있어요. 근데 산업 수요는 매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지난 거의 3년에서 4년 동안 은이 공급보다 수요가 더 많아서 공급 부족 사태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그 거래소들인 코맥스랑 런던에서 은 재고가 빠르게 줄고 있고 우리나라는 퍽하면은 이제 은 프리미엄이 막 치솟는 일들이 발생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다. 아마도
앞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은은 오를 때 더 가파르게 오를 것이고 그렇게 오를 때 은 공급 부족 현상은 더욱더 심각해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그럼 안전자산으로 만약에 이제 금은 투자하시면 금의 10% 투자했다면 나머지 90% 포트폴리오는 좀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까요? 나머지 90%는 사실은 정해진 답은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뭐 한국 주식 25%, 미국 주식 25%, 나머지 한 40%는 채권으로 채우고 10%만 금으로 간다. 사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시나리오일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공격적인 방향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가장 대표적인 원래 투자 전략이 6040 포트폴리오잖아요. 주식 60%, 그다음에 채권 40% 이렇게 담는 건데 지금은 채권의 가치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금의 가치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시기다 보니까 이 주식 60%는 그대로 놔두되 채권과 금의 비중을 반반으로 가져가는 건 어떨까라고 말씀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 60%, 채권 20%, 그다음에 금 20% 이렇게 가져가는 것도 방법이고 아니면 저처럼 금에 대한 확신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냥 100% 가져가는 것도 방법이겠으나 금과 은에 몇 퍼센트 정도 투자하고 계신가요? 본인 자산에? 100%입니다. 100%. 올인? 네, 주식 안 하세요? 네, 주식 안 합니다. 비트코인 안 하세요? 비트코인 안 합니다. 물론 그것들도 많이 오를 수 있겠죠. 근데 전 금과 은에 대한 투자의 확신이 정말 크기 때문에 전 다 가지고 있어요. 물론 가끔 이제 좀 현금의 비중이 늘어나기도 해요. 그러면 이제 모았다가 한 번에 또 금으로 다 바꾸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불안하진 않으시고요? 예, 전혀요. 저는 진짜 확신이 있어요. 하긴 그 사이에 또 금값이 뭐 많이 오르기도 했으니까요. 자, 그러면 아까 금값은 얘기해 줬으니까 은값은 앞으로 언제 어디까지? 이게 아까 말씀하신 2003년 사이클 금이랑 같이 가나요? 네, 거의 같이 가는데 이제 물론 2030년이 정확히 딱 고점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대략적으로 그렇게 알고 계시라는 거고 실제로 매도 타이밍을 정하려면 이게 매도 시그널들이 어떤 거가 있는지를 보고 정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 가장 정확한 매도 타이밍을 정할 수 아까 있거든요. 전에 뭐 실지금이 3중 바닥 패턴도 얘기해 주셨고. 네, 그 외에도 이제 몇 가지 있는데 더 궁금하시면 한번 제 책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이제 여기서 이제 매도에 대한 시점을 보면 은이 금보다 한 1년 정도 먼저 고점을 찍고 내려가는 흐름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 2030년 정도가 금의 고점이라고 한다면 은은 2029년 정도의 고점을 찍게 될 거고 그때의 은 가격을 예측하는 건 어렵지만 제가 이제 뭐 단언할 수는 없지만 금이 최소한 2만 불은 돌파하게 될 거라는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이때 금은비가 몇 정도 될 거냐라고 생각하면 저는 2만 불을 돌파하는 시점에는 한 1대 40 정도를 찍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이걸 나눠보면 한 은은 한 500불 정도를 돌파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지금 한 50불이 살짝 안 되니까 은은 한 10배 정도 상승을 하지 않을까 최소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금과 은은 그러면 앞으로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자산이라고는 보시나요? 지금 현재 역사적으로는 그랬나요? 네, 역사적으로는 기본적으로 화폐가 늘어나고 그 가치가 재평가됨에 따라 금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역사적으로는 금가격이 우상향을 해요. 다만 이 과정 가운데서 이렇게 출렁임이 있고 이게 중기적으로 봐도 장기적으로 봐도 이렇게 출렁임이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적어도 이제 2030년 이 사이클까지는 금과 은이 정말 가파른 상승세가 앞으로 더 나타날 거다. 왜냐면 이 슈퍼 사이클이라는 게 초반부보다는 중반부가 좀 더 상승률이 드라마틱하고 중반부보다는 후반부가 진짜 드라마틱한 상승이 나타나거든요. 이제는 중반부를 넘어서 이제 후반부로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가파른 상승세, 더욱더 가파른 변동성이 나타날 거다. 그만큼 상승도 정말 드라마틱하겠지만 중간중간 발생하는 조정이나 이런 것들도 좀 더 크고 이제 변동성이 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금 투자를 함에 있어서 이런 부분은 꼭 염두에 두시고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030년에 그러면 금 슈퍼 사이클이 끝나면 그 이후에는 어떤 자산이 좀 새로운 주도주가 될 수 있을까요? 그때는 대표님은 이제 뭐 금 사업은 정리하나요?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만약에 예를 들면 2030년이 진짜 고점을 찍었다고 치죠. 그러니까요. 예, 찍었고 저는 이제 여러분 저 금 팝니다 하고 다 팔았어요. 근데 그때 제가 단언하고 말씀드릴게요. 양벨이 저 멍청한 놈이라는 소리 들을 거예요. 왜냐면 그게 가격이 오르면 오를수록 사람들이 더 광기가 나타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야 금이 2만 불에 파는 저런 멍청한 놈이 있네. 금 200만 불 가야 되는데 이런 이제 새로운 논리가 나올 거라서 아마 제 금거래소는 아무런 그런 건 없을 것 같고 그리고 금이 꼭 투자 목적으로만 사진 않아요. 더 디테일한 이야기를 드릴 수는 없지만 아시다시피 다양한 목적으로 금을 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건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다양한 목적 뭐요? 뭐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죠. 아무튼 이제 다양한 목적으로 또 자산이 많으신 분들은 모든 자산을 다 이제 뭐 현금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있으실 수는 없으시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다시피 그럼 결국엔 저는 언젠간 금을 팔게 될 거 아니에요. 비중을 많이 줄이게 될 텐데 매도 타이밍이 나오면 그때 뭘로 넘어가느냐는 이제 그 당시에 돼봐야 알 수는 있지만, 근데 기본적으로 일단 그 당시에 뭐 더 매력적인 게 뛴다면 제 생각이 달라질 수 있어도 기본적으로는 지난 100년의 역사를 돌이켜 보면 1920년대에 뭐가 가장 핫했는가를 보면 주식이 제일 핫했어요. 그때 이제 1920년부터 1929년까지 주식 시장이 정말 폭등을 하다가 1929년에 대공황을 맞고 그 다음부터 금의 슈퍼사이클이 시작됩니다. 그 금의 슈퍼사이클이 시작되는 동안 주식은 완전히 이제 횡보를 하다가 이제 금의 슈퍼사이클이 1947년에 끝나요. 그리고 1950년부터 주식의 사이클이 시작됩니다. 1970년까지 니프티 피프티 버블이라고 하는 그런 주식의 슈퍼사이클이 나오고 그동안 이제 그 금 가격은 되게 빌빌 기었어요. 그리고 1970년이 되자 주식의 슈퍼사이클이 끝나요. 니프티 피프티 버블이 끝나면서 그때 금이 26배가 상승하는 기염을 토하고 1980년에 다시 주식의 사이클이 오면서 2000년까지 이제 닷컴 버블 딱 터지면서 주식 가격이 이렇게 폭등합니다. 이처럼 주식과 금이 사이클을 서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만약에 2030년 정도가 진짜 금의 고점 시그널이 떴고 제가 그때 매도한다라고 친다면 기본적으로는 주식에 넘어가는 게 당연하다. 근데 만약에 유독 그때 당시에 뭐 정책적으로든 가격적으로든 뭐 부동산이 매력적이라고 한다면 부동산으로 갈 수도 있고 뭐 암호화폐가 괜찮다고 한다면 암호화폐로 갈 수도 있고 그건 모르지만 기본은 주식으로 넘어갈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혹시 금과 은과 투자할 때 뭐 주의사항 같은 거 있을까요? 주의사항이라고 한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어떤 방식으로 투자하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금이 사는 순간 이미 손실이 결정돼 버리거든요. 그렇죠. 예,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만약에 실물을 샀어요. 근데 일반적인 방법으로 이제 뭐 그냥 뭐 어디 가서 이렇게 일반적인 방법으로 금을 산다고 하면 금방 가서 예, 그러면 이제 부가세 10%에 살 때 팔 때 가격도 다르거든요. 살 때 팔 때 가격 차이에서 한 5% 정도. 그러면 사자마자 마이너스 15% 정도 손실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정도면 다행이지. 이제 거기에서 뭐 제품의 특성에 따라 고민비가 더 많이 붙기도 하고 뭐가 프리미엄이 붙기도 하고 뭐가 하면은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가 이미 사는 순간 확정이 돼버려요. 나중에 이건 돌이킬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도 있고 아니면 이제 KRX 금시장 같은 경우에도 김치 프리미엄이나 꼭 김치 프리미엄이 아니더라도 이제 몇 가지 되게 불리한 시장에서 투자를 하면 매수하자마자 이미 사실은 손실이 마이너스 뭐 5%, 마이너스 20% 이렇게 결정되고 시작을 하거든요. 따라서 내가 지금 금 투자를 한다라고 할 때 어떤 방식으로 투자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냐 혹은 나의 성향에 맞는 방법은 어떤 거냐. 예를 들면 나는 되게 막 이렇게 어떤 가격 변동에 좀 민감한 편이에요. 그런 사람이 KRX로 투자하잖아요. 실시간으로 내 자산 막 뭐 1억이 뭐 1억 500만 원 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면 그거를 금은 오래 투자해야 되는데 그 5년 동안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쉽지 않죠. 네, 쉽지 않아요. 그런 경우에는 실물을 투자하는 게 낫다. 실물을 투자하더라도 방식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꼭 부가세를 내야만 하는 방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개인 간 거래를 이용할 수 있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그런 방법을 이용할 수도 있고 뭐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들도 많이 있다 보니까 이제 금 투자를 할 때 조급한 마음만 내려놓으면 돼요. 막 지금 내가 당장 금 투자하지 않으면 뭔가 이 상승의 기회를 놓칠 거야 이렇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사이클이 길고 충분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천천히 공부해 보시면서 나한테 가장 맞는 내 성향과 맞는 방법, 그 다음에 가장 지금 상황에 맞는 효율적인 방법 이것들을 택해서 김치 프리미엄이 높을 때는 ETF, 낮을 때는 KRX 차라리 초보자분이라면 이 두 가지만 생각하고 투자를 시작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금거래소 스테커스 이제 대표님 운영하고 계신데 거기 가면 부가세 이런 것들은 많이 뺄 수 있는 건가요? 아무래도 저희 스테커스는 개인 간 거래를 저희가 직접 중개해드려요. 그러니까 개인끼리 거래할 땐 부가세가 없어도 합법이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구매하시니까 저렴하게 사실 수도 있고 반대로 팔 때도 이렇게 파니까 그냥 파는 것보다 훨씬 더 비싼 값을 받고 팔 수가 있어서 네, 많이 찾아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베트남의 계좌 동결 사태 언급하면서 디지털 금융 통제도 경고하셨는데 그럼 개인이 자기 자산을 온전히 지키는 방법은 금 보유뿐인 건가요? 아무래도 이게 이 화폐 시스템이 변할 때는 국가는 누군가가 이 화폐를 보유해줘야만 그만큼 부채 가치를 낮추는 과정에서 이게 사실 인플레이션이 많은 분들은 잘 모르지만 인플레이션이 세금이거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세, 그래서 소리 없는 세금이다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쨌든 이 인플레이션을 통해서 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가운데서 현금을 누군가가 강제로 보유해야 되는데 국민들이 다 현금 안 가지고 막 금으로 도망가 버리면 답이 없으니까 그때 보통 금을 통제하는 역사가 많아요. 우리나라도 이제 IMF 때 이제 외환 통제를 걸었죠.
그 다음에 미국만 보더라도 위기 오면 일단 은행문부터 닫아버리고 외환부터 통제를 걸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통제를 걸 때 그러면 이제 이 이후에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제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높은 확률로 그 금을 국가가 매입을 합니다. 그 금 가격에. 근데 이 가격에 매입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약간 좀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지냐면 아르헨티나나 이제 뭐 터키나 이런 국가들 이제 여행하는 유튜버들 보면은 그 환전할 때 암시장을 가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공식 환율과 시장 환율이 다르게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우기는 거죠. 환율이 우리 지금 1,400원인데 국가가 환율 500원이라고 막 우기는 거예요. 아, 우리 공식 환율 500원이야. 이렇게 우겨요. 근데 모두가 알죠. 지금 환율이 적어도 우리나라는 1,400원이 된다라는 거. 이제 그러면 일단 500원을 우겼어요. 그리고 나서 1온스당 뭐 금 가격이 지금 4,000불이니까 여기다 500원을 곱한 다음에 그 돈을 원화로 쏴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다 알잖아요. 지금 환율이 500원이 아닌데 1,400원 정도는 돼야 되는 건데 그런 식으로 이제 금 가격을 3분의 1 토막 내서 이제 매입을 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종종 많이 발생을 합니다. 선진국에서도 있었던 일이고 미국도 있었고 늘 있는 일이에요. 우리나라도 안 그럴 거라고 전 믿어 의심치 않지만 하지만 외국환거래법 제6조에 보면은 그런 전시사변이나 중대한 경제 위기 같은 게 일어났을 때 국가는 국민들에게 금을 매각하도록 할 의무를 부과한다고 정확하게 쓰여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의무, 우리 국방의 의무 안 지키면은 깜빵 가죠. 네, 납세 의무 안 지키면 깜빵 가는 것처럼 의무입니다.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마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차라리 실물을 가지고 있으면 다 잃어버렸다. 아니면 친구 다 주고 이미 없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절대 안 뺏기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내가 이제 뭐 금융자산의 형태로 보유하거나 아니면 어떤 기관의 금을 대여해준 상태로 보유하고 있는 것들은 그런 통제로부터 자유롭지 않아서 사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에서 이제 금 투자를 좀 집중적으로 하시는 분들 보면 대부분 실물을 직접 보유해요. 근데 일반인 분들이 볼 때는 그 실물 사는 것도 귀찮고 파는 것도 귀찮고 그렇죠. 보관도 불안한데 멍청하게 왜 그런가 옛날 사람이라 그런가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금에 대한 역사를 공부할수록 결국엔 실물로 넘어가야 되겠구나 라는 걸 이래서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분들은 돈이 사실은 또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그런 거를 자기 지키기 위해서 맞습니다. 그렇게 근데 돈이 없는 분이 그렇게 하기 쉽지는 않은 거겠죠. 맞습니다. 자, 오늘 금 이야기 재밌게 잘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금 투자의 핵심 철학만 좀 공유해 주신다면요. 금을 투자할 때 우리가 투자의 측면도 분명히 작용하겠지만 기본적인 원칙은 지금처럼 화폐 가치가 빨리 떨어질 때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금가격 얼마까지 오를까? 여기서 더 떨어질까? 이런 불안보다 내가 지금 금을 사지 않고 그대로 현금을 보유한다라고 한다면 4, 5년 뒤에 이 현금의 가치가 얼마나 떨어질까? 사실 그걸 불안해야 한다고. 네, 지금까지 양벨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몇 년 전에 금 조그맣게 받은 게 있었는데 가격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분한테 조만간 술 한잔 사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번에 또 금 가격 이슈 생기면 대표님 모시고 좋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손님은 조기현 대표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